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 친명과 비명 간의 운명이 갈리고 있습니다. 친명 지도부들은 대거 단수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비서실장, 원내수석, 상황실장도 단수 공천 받았죠. 이 반면 비명 현역들은 오늘 대거 경선 결정이 났는데요. 박광훈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영찬, 강병원, 김한정, 신영대 의원 등이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상당수는 하위 20%라 경선에서 최대 30% 감점을 안고 친명 원외와 1대1로 붙습니다. 감점이 있더라도 현역의 힘으로 이 친명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소식 전민영 기자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를 받은 비명 박용진 의원, 친명 원외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승훈 변호사와 3인 경선의 결선까지 치르게 됐습니다. 완전히 불평등한 경선이라서 여기서 이기면 뭐 기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상대는 날개를 달아주고 박용진은 손발을 묶어놓은 경선입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 개파색이 옅은 김한정 의원도 각각 친명 비례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습니다. 하위 10% 의원들은 경선 득표에서 30%가 감산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사실상 경선으로 컷오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성당원들은 무조건 친명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하위 10%라는 치욕적인 멍해를 안고 해야 되는데 페널티건 불명예든 다 나는 안고 내가 한다. 직전 원내대표였던 비명 박광훈 의원은 경기 수원정에서 원외 친명 김준혁당 전략기획 부위원장과 2인 경선을 치릅니다. 서울 은평을에서도 비명 강병원 의원과 친명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대결합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천준호 의원, 대변인 강선우 의원 등 당직을 맡은 친명 의원들은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과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 등도 단수 공천을 받아 개파를 일부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과 관련해 컷오프 여부가 주목된 노영민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도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친명 관계자는 친명 비명 상관없이 당에 필요한 사람은 공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내가 하위다. 대표적인 비명계 설훈 의원도 오늘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복수고 이 대표는 민주당을 자신의 범죄를 비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맹비난하면서 탈당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비명계 설훈 의원이 오늘 당 공관위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셀프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공천 학살, 사적 복수를 주도하고 있다고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본인과 측근 범죄를 비호하는 데 썼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상임위원장에서 본 것이 손에 꼽습니다. 자신과 측근의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한 것 이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설 의원은 탈당 가능성도 열어놓으며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컷오프된 뒤 탈당한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도 이 대표를 비판하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잇따른 공천 반발에도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의 평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에 관한 당규는 당규 제10호, 제75조 열람과 보완에 따라서 일체 열람 및 공개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 항의에 세부 평가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나 당 규정에 보면 의결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지도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여론조사 업체를 빼달라, 그리고 원외 친명 인사의 자객 출마는 문제 아니냐는 건데요.
받아들여질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어서 정현주 기자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울 은평을 지역 경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역 비명계 강병원 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2인 경선을 하게 됐는데 강원도당 위원장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김 전 구청장이 지역구로 옮겨 경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홍 원내대표는 해당 행위를 지도부가 방조하는 것이라며 최고위 의결 과정서 재고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로 올 초 출마 지역을 옮기자 비명계 자객 공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친명과 비명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깔끔한 승복을 약속을 했고 친명, 비명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한 질문이라 그럴까요? 불편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는 말. 앞서 홍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실시돼 논란이 된 여론조사 업체를 당내 경선에서 제외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성남시 용역을 담당했던 것도 논란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강도질을 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마지막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극찬했는데요. 그 두 사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맞섰던 이성윤 검사, 그리고 당시 윤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정한중 교수였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독재 심판을 강조하며 오늘 마지막 영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피날레로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정말 국정 파탄, 경제 폭망을 불러온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와 징계 문제로 수차례 충돌한 적이 있고 저는 오랫동안 윤석열 전 검사 행포를 온몸으로 겪어봤습니다. 검찰 조건을 청산하는데 이성윤이 새 선봉에 서겠습니다. 정 교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활동했는데 최근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2.12 군사반란범들이 군부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였듯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 신당 출범으로 당 지지자들이 일부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두 사람 영입으로 검찰 독재 프레임을 살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전북 전주을에 이연구 의원과 양경숙 의원 등 5인 전략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고향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 출마가 점쳐집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논란이 점입 가경인데요. 오늘요,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그 이유가 괘씸죄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조금 전 서른 의원도 보셨지만 비명계에서 하위 평가로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기름을 부었는데요. 대표적 친명계 인사인 김성환 의원, 비명계가 하위에 포함된 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체포동의안 전국에서 30명 정도가 가결표를 던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의원과 보좌관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또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이 화가 나서 낮은 점수를 줬을 거라는 겁니다. 비명계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방탄에 가담했는지로 현역 의원을 평가한다는 거냐, 4년 의정활동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장 중요했던 거냐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현역 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보복 평가가 가능한 겁니까? 네, 지금 평가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당 기여활동에 대해서 채점하는 정성평가, 그야말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물어봤더니 정성평가란 올림픽으로 치면 피겨의 예술 점수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라는 겁니다. 또 평가위원 대부분이 친명계였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당에선 평가위원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면평가인데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평가하는 건데 사실상 친소관계, 같은 개판 내에서 짬짬이 나눠 먹기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제일 잘하면 167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못하면 0표가 나오는 거겠죠. 제가 들어보니 실제 친명 주류에서 서로 품앗이 해주는 분위기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동료 평가에서 0표 받은 의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비명계 의원들 이게 무슨 공정한 평가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논란이 있죠. 선정 과정에서 친명 핵심 인사가 추가한 조사기관이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 박용진, 송갑석 의원을 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성평가, 다면평가, 여론조사 다 못 믿겠다는 건데 이게 투명하게 공개되지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앞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명백 공가위원장은 오늘 평가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건데요. 당규에서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당규를 보면 별도 의결을 하면 일부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비명계에선 공개 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친명, 비명 간의 운명이 확실히 갈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정청래 최고위원 또 서영교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지도부 대부분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오늘 발표된 8개 경선 지역을 살펴보면요. 현역이 없는 한 곳을 제외한 7개 지역에서 비명계 현역과 친명계 인사로 1대1 구도가 짜였습니다. 경선은 국민 50%, 당원 50%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원들 지지를 받는 친명계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하위 10%에 속할 경우 본인 득표율의 30%를 추가 감산하게 되는데 그럼 압도적인 득표를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비명계에선 무늬만 경선이지 경선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냐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도부는요. 오히려 비명계를 배려한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건 어떤 거예요? 네, 공관위원장은 오늘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통합에 중점을 뒀다. 일부러라도 비명계 후보를 많이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요. 대표적인 친문계 윤건영 의원, 고민정 의원 등이 오늘 단수 공천을 받았죠. 원외 친명 인사들이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친문 핵심 인사로 지목됐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오늘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비명계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비판에 목소리를 높여온 강성 반명계, 그리고 비교적 온건한 비명계를 구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았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함께 오후 내내 지역을 돌며 이 대표의 날을 세웠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한 원희룡 후보와 함께 계양을 오후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계양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라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하고 말로만 하지만 저희 국민의 힘은 진짜 합니다. 빨간 머플러를 손에 두른 한 위원장은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 전국에서 승리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저와 원희룡 후보는 우리의 인생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뭔가 이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이재명 후보의 인생을 비교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양구가 뭐냐 보면 송영길 전 국회의원 시장님 하실 때부터 중앙정치만 가세요. 우리가 같이 해야죠. 원희룡 정도 되는 대형 정치인을 계양에 보내는 것은 계양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원 후보와 함께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정점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세리 뉴스 최순입니다. 자, 국민의힘 TK 대구 경북에서 첫 번째 현역 불출마 의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컷오프뿐 아니라 불출마 다 포함해도 현역 물갈이 규모는 최종 10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초선 윤두현, 최춘식 두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현역 지역구 의원 중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지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밑바닥부터 커온 저희 정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의원 모두 당에서 컷오프에 관련한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절실하게 이 선거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고 용기와 헌신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모두 5명. 최영희, 서정숙 두 비례대표 의원은 공천 면접 후 컷오프됐습니다. 여기에 현역평가 하위 10%로 거론되는 의원 2명 정도가 추가된다면 10명 안팎의 현역 의원들이 경선 전 교체되는 셈입니다. 4년 전 미래통합당이 19명을 컷오프한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 당내에서도 경선에서 현역 탈락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54명, 현역 교체율 44.6%를 기록한 지난 총선 때보다 물갈이 비율은 현저히 낮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르면 다음 주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 미래, 오늘 출범했는데요. 국민의힘 당사 건물 2개 층을 나눠 쓰고 당대표도 국민의힘 당직자가 맡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오늘 창당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공천도장을 찍을 당대표로 국민의힘 당직자인 조혜정 정책국장을 선출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을 국민의힘 주도하에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죠. 지난 총선 때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당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짠 비례대표 순번이 미래통합당 지도부 반발로 뒤집혔고 지도부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의 그 행태, 저는 막히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이렇게 국민의힘 당사 7층, 8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양 옆으로도 두 당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구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달리 국민의 미래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불출마 이유 중에서 오늘 이 국민의 미래를 제가 앞장서서 그 선거운동과 승리의 길에 함께 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제가 아는 사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꼼수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똑같이 꼼수로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함께하는 비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은 다음 달 3일 창당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지역구 253곳 중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만 찾아다니는 더스팟 253. 오늘은 낙동강 벨트 양산 을로 갑니다. 닮은 꼴인 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경남 양산을입니다. 서울에 한강 벨트가 있다면 부산 경남에는 낙동강 벨트가 있죠.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인 이곳에서 두 전직 경남지사가 맞붙습니다. 후보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현역은 남해 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낸 재선 김두관 민주당 의원. 이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거창 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낸 3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당임위 출석률, 국회 본회의 출석률, 버정활동 이런 게 거의 꼴찌 평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4년 동안 뭘 했는지 족적이 안 보입니다. 8년 전 양산이 갑을 분부된 이후 양산을은 2번 연속 민주당 차지였습니다.
지난 총선에도 김두관 의원이 세개동에서 앞서며 승리했지만 대선 때는 6개 동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6개 동 모두 국민의힘이 앞서며 양산시장을 배출했습니다. 지금은 퇴근 시간인데요. 양산에는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지만 아직 양산 동부 지역에 전철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곳 부산 노포역까지 와서 전철을 갈아탄 뒤 부산을 오가는데요. 김두관 후보 이 수건 사업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지라 이제 무조건 여기 노포에서 갈아타야 되거든요. 네.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그 일에 제가 4년 동안 올려를 냈어요. 지하철 역사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웅상이 20만 되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때 전철 노선을 유치한 만큼 한 번 더 당선되면 전철역도 세우고 역세권 개발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보수 후보를 선택했던 이곳 동면에는 마녀 세대 3만 6천여 명을 수용할 미니 신도시가 조성 중인데요. 젊은 층이 속속 유입하고 있어서 다소 보수 지지세가 약해질 거란 내부 분석 때문에 김태우 후보 이곳 표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공초도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저는 자족시설 같은 데도 기업체가 들어온다 그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자영업자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서울 부산으로 가는 이렇게 양 방향에 그 하이패스도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말 현안에 밀려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결국에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이 가라고 해서 온 여당 후보인 만큼 신도시 인프라 구축 예산 문제없다고 김태우 후보는 자신합니다. 두 전직 경남지사의 자존심을 건 대결. 지키느냐 빼앗아 오느냐 치열한 낙동강 혈투가 예상됩니다. 격전지 경남 양산을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경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요. 컷오프된 의원들도 좀 있고요. 빈칸 뭘까요? 네, 순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천 민원으로 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 때문에 회의실에서 회의도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정말 가까운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지금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본인도 당신 농성 해봤으니까 안타깝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입장은 단호합니다. 기소되었다고 결정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한 사실은 인정을 본인이 하시고 계셔서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노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실수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컷오프 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대표 오늘 노 의원을 찾아가 면담을 하고 단식을 만료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컷오프 결과를 미리 듣고는 이 대표를 찾아가 난처하게 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여기 가상시죠. 결국 결과를 바꾸진 못했죠. 참, 컷오프된 의원들 워낙 절박하니 찾아가는 거겠죠? 네, 컷오프 아니더라도 이 대표를 찾아가 하소연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경선 라이벌을 견제하려고요. 이현철이가 계속 이재명의 조직 상황 실장이라고 쓰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더 낫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뭡니까? 빵점이 웃을 일? 네, 이 대표가 현역 의원 평가에서 0점 받은 의원을 언급하며 웃었죠.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부터 함께 보실까요?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웃음 들고 좀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당장 여권과 제3지대는 최악의 장면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저는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난 거기서 막 섬뜩하더라고. 어떻게 거기서 웃을 수가 있어요. 글쎄요, 또 뭐 의도했을까 싶긴 한데 왜 웃었다고 합니까? 조롱의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게 이 대표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하위 10% 통보를 받은 김한정 의원, 적절한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참 일거수일투족이 또 관심을 받는군요. 자,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렌지색을 입고 있어요. 네, 이제는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그동안 가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개혁신당과 한 배를 탔습니다. 어느 당보다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해 이 대표 김 위원장을 모시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도 처음엔 뭐 안 한다고 하더니 결국 또 하는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분은 언제나 매번 모든 선거에 등장하시죠.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매번 편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참여했다 생각했는데 벌써 7번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거에 참여했는지 다 세봤습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갖다 찍어주십시오. 우리 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만. 진영 넘나들며 선거에 뛰어든 게 7번째인데요. 이 정도면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 지난 정부에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요. 법무부와 검찰총장이 인사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인데요. 법무부가 교체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겠다는 의견을 이원석 검찰총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문책을 하려면 나에게 하라며 송지검장 유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지난 15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송지검장 교체설이 언급됐습니다.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사직해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큰 폭의 인사를 계획하고 인사 검증까지 마쳤지만 결국 보류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됐지만 총선 이후 다시 한번 힘겨루기가 재현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전공의 결근 나흘째, 오늘 정부가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끌어올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를 기준으로 결근한 전공의가 7,863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사직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체 전공의 13,000여 명 가운데 69.4%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처음으로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관계 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며 정부 부처들과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 의사 집단 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진이든 재진이든 상관없이 동네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진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주말, 공휴일에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했는데 오늘부터 이런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정부는 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늘리고 중증, 위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담당하는 광역응급상황실 4곳을 조기에 여는 등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집단 사직에 이어 막 전문의를 단 전임의들까지 떠나겠다는데요. 의사들 업무를 떠맡은 간호사들도 한계를 호소합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건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간호사들입니다. 전임의는 전공의 4년을 마치고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뒤 대형 병원에서 1년에서 2년 숙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입니다. 빅5 병원 전임의 숫자는 약 1,100명 정도. 전공의와 전임의를 합치면 전체 의사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전임의들까지 대거 이탈할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이제 3월이면 전임의들도 떠나간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전임의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번 달 말부터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도 전임의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지금 환자를 위해서 좀 자리를 지켜주십사.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간호사들도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집단 결근 이후 나흘 동안 간호사들의 애로사항이 15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전공의들 업무였던 체혈, 수술 보조 등을 떠맡고 의사 아이디를 이용해 대리 처방과 대리 기록까지 강요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를 하게끔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장치 없이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 과중한 업무를.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의사들 정부 정책에 화가 난 건 알겠는데요. 참 이런 말 지나친 것 아닐까요? 걸기대회 발언대에서 온라인 게시판에서 의사들의 말과 글이 계속 논란입니다. 최재원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벌인 의사단체의 대정부 걸기대회. 정부야말로 국민들을 볼모로 삼은 게 아닙니까? 환자가 죽으면 대한민국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 책임을 질타하던 한 참석자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겨냥한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부터 반말로 할게. 민수야! 정신 차려 임마! 민수야! 회의했다고 네 맘대로 해야 된다면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해당 참석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지적하려다가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뭘 하면 안 되잖아요. 논의했다, 의견 수렴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니까 정말 원통해서 좀 그런 좀 과격한 좀 표현을 썼습니다. 일부 의사들의 거친 발언은 온라인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직업이 의사라고 인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에는 죽을 운명인 사람 안 살려주면 살인이냐, 의대 증원되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 등의 과격한 글들이 실려 빈축을 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어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자는 게시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최초 게시글 작성자를 찾기 위해 IP 추적에 나선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국민들은 불안한데 때 아닌 의사 연봉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데요. 아는 기자,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뭐예요? 의사들의 고액 연봉 논란으로 의대 정원 이슈가 번졌다.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네, 최근 한 방송에 나온 서울대 의대 교수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윤 교수는 2019년 연봉 2억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에 3, 4억까지 올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약 3년 만에 종합병원에 고용된 의사 연봉이 2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말인데요.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이 발언을 바로 반박했습니다. 2억 7천 8천 정도의 수입이 비난받아야 될 정도로 많은 월급입니까? 연봉입니까? 그러니까 3, 4억까지는 아니고 2억 8천 정도라는 건데 네. 그것도 낮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얼마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3, 4억 수준. 김 교수는 종합병원이 월급을 주고 고용한 의사의 소득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의협은 3억 원 정도면 병원을 직접 차린 개원이 소득 정도라고 주장한 건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02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 주장에 비교적 가깝습니다. 당시 봉지기의 한 해 소득은 19만 2,749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4년 전 통계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올랐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원이는 이보다 많은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4년 전 수준입니다. 의료계에선 입맛에 맞게 한 잘못된 조사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좀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좀 높은 수치인가요? 네, 고소득 일자리로 꼽히는 또 다른 직업군, 바로 변호사죠.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살펴봤습니다. 2021년 기준 의료업 종사자 연평균 소득은 2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업은 1억 1,500만 원이고요. 두 직군의 소득 차이가 1억 5천만 원 정도 나는데요. 그런데 2014년만 해도 이 둘의 연소득 차이는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7년 만에 그 격차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의사소득이 크게 오른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김 교수는 수년째 의사 공급이 정체된 것을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겁니다.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통계는 통계인데 실제로 그래서 의사들이 현장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까? 네, 병원의 위치와 진료 과목에 따라 차이가 컸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산부인과병원 모집 공고입니다. 월 1,550만 원 이상 준다고 돼 있습니다. 연 2억이 조금 안 되죠. 반면 의사 구하기 힘든 지방의 경우는 큰 돈을 주고 의사를 모집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목포의 한 병원 채용 공고인데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봉지기를 구하는 채용 공고에 세후 월 2,45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1년이면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오는 7월 개원 예정인 충북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응급실 근무 경력 5년 차 이상 의사를 뽑으며 연봉 4억 2천만 원과 아파트 그리고 별장 제공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의사들은 진료 과목이 무엇인지, 진료 수요가 어떤지, 또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기도 했는데요. 주 80시간 이상 경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는 월 400만 원 밖에 박봉에 견디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무작정 강경 대응보다는 타협과 설득을 부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네, 나흘째 이어진 폭설은 끝났지만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고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복구는커녕 당장 눈을 치우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주민과 함께 외줄로프에 매달려 헬기로 올라옵니다. 폭설로 고립된 70대 주민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눈무게를 못 이겨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어젯밤 울진군 3개 마을에 전기가 끊기고 주민 33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울진군은 고립된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 안전을 확인하고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정전 복구 작업과 제설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져가지고 산발돼 있는 상황인 거죠. 무선이랑 통신이랑 다 엉켜져 있어요. 제거하면서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좀. 120cm 넘는 많은 눈이 내린 진부령 상간마을. 눈에 파묻혀 있던 차량이 굴착기 작업 끝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입로를 겨우 확보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한 4일 만에 빼는 거예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힘드네. 한 20년 만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건물 앞에 쌓인 눈은 성인 가슴 높이까지 쌓여 있는데요. 주차된 차량도 눈에 파묻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강릉과 속초 등 지자체들은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와 마을길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70cm 넘는 폭설이 쏟아진 탓에 복구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무입니다. 네, 차량이 속도를 줄일 새도 없이 미끄러집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위 살얼음, 블랙 아이스로 인한 연쇄 추돌 사고로 추정되는데요. 홍진우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갑자기 미끄러지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갓길까지 튕겨나갑니다. 어느새 도로엔 부서진 차량들이 가득하고 긴급 구조 작업이 진행됩니다. 70번 지방도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것 새벽 5시 50분쯤. 25톤 덤프 트럭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갔고 양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했습니다. 운전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가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점이 온도로 인해서 결빙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블랙 아이스는 아스팔트와 색이 비슷해 구별하기 어렵고 눈길보다 6배나 미끄러워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속도를 줄여야지만이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제동이나 조향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응달진 도로나 다리 위 등에 많이 생기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비슷한 시간 중국에서도 블랙 아이스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기습한파의 빙판길에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추돌했는데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차량들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차문을 열 수 없어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포착됩니다. 뒤엉켜 있는 차량 행렬은 끝없이 이어지고 산산조각난 차량 잔해들이 바닥에 나뒹굴면서 도로는 폐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오늘 오전 7시 출근 때 중국 동부 수저우 공업단지의 한 고가도로 진입 구간에서 100대가 넘는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 기습한파에 비까지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차량들이 잇따라 미끄러지며 경찰을 덮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중국 곳곳은 지난 주말부터 기습한파와 폭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서 장수성 기상당국은 지역 전반에 도로 결빙 가능성이 높다며 두 번째로 높은 경보를 발령하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당국 또한 일부 유치원과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如果不及时清扫积雪，会影响这个道岔的卡阻，影响列车运行。 중국 기상당국은 오늘까지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습한파와 국지적인 폭설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교통섬과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우회전 차량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교통섬까지 횡단보도 길이는 짧은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회전 운전자도 보행자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그대로 여성을 덮칩니다. 여성은 차에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집니다. 70대 여성 보행자가 우회전을 하던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차량에 치인 여성은 10m가량 끌려갔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사고 직후 놀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교통섬과 연결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교통섬 앞엔 정지선이 설치돼 운전자는 정차 후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뒤 통과해야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이 역시 무시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위험한 적이 많았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많이 안 써요. 내가 건너갈 때도 많이 안 써요. 사고 많이 나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난 15살 청소년. 추적을 피하려고 겉옷까지 벗어버린 채 달아났지만 범행 25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장호린 기자입니다. 모자를 쓰고 흰색 롱패딩을 입은 여성이 금은방 여러 곳을 드나듭니다. 10여 분 뒤 여성은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고 경찰이 여성이 사라진 쪽을 뒤따릅니다. 잠시 뒤 패딩 점퍼를 벗고 인근 주택가에 나타난 여성. 불안한 듯 전화 통화를 하며 주변을 살피더니 결국 경찰에 붙잡힙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금은방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를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는 15살 미성년자.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팔찌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벗어난 뒤에는 패딩 점퍼를 버리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인상착의가 달라져 자칫 검거가 어려울 수도 있었던 상황. 마침 인근에서 우범 지역 거점 순찰을 하던 16명 규모의 기동 순찰대가 바로 투입돼 25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별도 신고가 발생해서 방범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 대원들이 그 무전을 듣고 신속하게 범행 현장 주변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단독으로 벌인 범행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미국 민간 기업이 개발한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이자 민간 업체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And again, that's the time of touchdown. It may take some time to actually confirm the status of the lander.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의 착륙 소식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What we can confirm, without a doubt, is our equipment is on the surface of the moon, and we are transmitting. So, congratulations, IM team. 이어지는 성공 소식에 환호합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전 5시 24분, 미국 항공우주기업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달 착륙에 성공하는 순간입니다. Welcome to the moon. 미국 우주선으로는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입니다. Today,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half century, the U.S. has returned to the moon. 특히 민간 기업의 달 탐사선으로는 세계 최초로 달 표면에 도달한 것으로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성공했다는 데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번 달 탐사선을 우주로 싣고 간 발사체 또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펠컨 9 로켓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민간 기업의 경쟁을 유도해 더 저렴하고 빠르게 우주 탐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탐사선을 통해 확보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말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를 달에 보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푸틴 대통령 두 사람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푸틴의 정적인 나발니의 가족을 만나고 러시아 제재를 내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푸틴은 핵 폭격기를 직접 몰면서 바이든을 비꼬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포옹하며 위로하는 이 여성. 최근 수감 중 돌연 숨진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입니다. 나발리 사망 직후부터 푸틴의 책임이 있다고 직격하더니 부인과 딸까지 직접 만난 겁니다. State the obvious, he was a man of incredible courage. We're going to be announcing the sanctions against Putin, who is responsible for his death, tomorrow. 곧바로 바이든 행정부는 내일 대러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발리의 죽음에 대한 대가라고 강조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제재 대상이 500개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보란듯 핵전력을 과시했습니다.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30분간 직접 조종한 겁니다. 크렘린궁은 이번 비행이 하루 전날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모금 행사에서 푸틴을 향해 노골적인 욕설을 한 날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욕설에 대해서도 직접 응수했습니다. Поэтому и вы меня спросили, что для нас лучше. Вот я как тогда сказал, так и сейчас считаю, и могу повторить. Байден. 또 미국이 아닌 러시아의 유리한 대통령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러시아가 전장에서 북한제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을 사용했다고 우크라이나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미사일로 최소 2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실제 사용 사례와 피해 규모까지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큼지막하게 부서진 철판들이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군데군데 긁힌 자국들도 선명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증거들입니다. Ворожих прильотів загинули щонайменше 24 мирні жителі, ще більше 100 цивільних отримали тяжкі поранення. 보안국은 화성 11형이 지난해 12월 30일 자포리아에서 처음 사용된 뒤 키이우와 도네츠크 등 전방위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도 지역별로 세분화해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 무기를 특정해 사용 사례와 그 피해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산보다 지름이 길고 전자전 방어 장치가 없어 북한 무기로 식별했습니다. Actually inviting the Korean side as well to participate in this process of clarification and examination of the evidences of the usage of North Korea military equipment by Russians.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EU도 이와 관련한 대러 제재 명단에 북한을 처음 추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수서와 동탄을 오가는 GTX-A가 다음 달 개통됩니다. 오늘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기존 버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하지만 땅속 깊이 있는 승강장까지 오가는 시간은 출퇴근 시민들에겐 고민일 것 같습니다. 유찬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개통을 한 달 앞둔 GTX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총 8칸 열차 내부는 지하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달 30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오늘부터 20일간 하루 최대 120번 수서와 동탄을 오갑니다. 직접 이동 시간을 재봤습니다. 오전 11시 12분 동탄역에서 GTX 열차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성남역을 거쳐 이곳 수서역에 도착한 현재 시각은 11시 36분으로 약 24분이 걸렸습니다. 최고 시속 170km로 정차 없이 운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19분이지만 역마다 정차 시간 30초, 여기에 SRT와 철로를 같이 쓰다 보니 출발도 1, 2분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르면 6월 말부터는 성남과 동탄 사이에 구속역도 추가돼 정차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 수서역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에스컬레이터만 4번을 이용해야 해 실제 이용 시간은 더 길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버스와 비교하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서역 앞에서 12시 17분 출발한 광역버스는 판교에서 한 번 갈아탄 뒤 1시 30분이 돼서야 동탄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하루 평균 이용자는 2만 1,000명으로 추산합니다. 여객 접근로 동선이랄지 여객 승강장, 그다음에 열차 정보 등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체크할 예정입니다. GTX 이용 요금은 4,500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네, 과자와 우유는 주요 소비자는 어린이였죠. 요즘은 아닙니다. 개발 단계부터 어른 입맛을 겨냥해서 만듭니다. 안주형 과자부터 단백질 음료까지 달라지는 시장을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대형마트 과자 코너. 먹태와 노가리 등 건어물 맛을 낸 안주형 과자가 눈에 띕니다. 맥주는 짭조름한 거라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주로 과자를 안주로 많이. 과자의 주요 소비층이었던 아동 인구가 줄자 기존 순한맛 과자에 짭짤하고 매운맛 상품을 추가해 전 연령층을 공략하는 겁니다. 다양한 소비자 연령대를 고려한 제품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스낵도 폭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도록 개발했고 초콜릿도 이제는 어른을 겨냥합니다. 달달함을 강조하는 대신 위스키와 잘 어울리는 초콜릿으로 마케팅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변화는 우유업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유나 분유 등 유가공 매출 비중이 61.4%로 4년 전보다 22%포인트 낮아지자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분유 생산 라인 일부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했습니다. 성인과 시니어를 공략한 건데 실제로 단백질 제품군의 매출은 2019년 250억 원에서 지난해 1,3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25년에는 출산율이 0.65로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른 입맛을 겨냥한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제 뒤로 크고 밝은 보름달 함께 보시죠. 내일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두고 이곳 창경궁에는 모형 보름달과 함께 크고 작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 큰 눈 소식 없어서 보름달 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보름달은 1년 중 가장 작은 미니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졌기 때문인데요. 오는 10월에 뜰 슈퍼문 대비 면적이 23%나 작습니다.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경우 저녁 6시 3분에 달이 뜨겠고요. 밤 9시 30분쯤 달이 가장 둥글게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등 춥겠습니다. 모레까지 호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옷을 입고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보름달 함께 보러 가시죠. 지금까지 서울 창경궁에서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자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인 겁니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다면 어떤 주장을 한들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환자만 생각해달라. 마침표 찍은 게 세어보니 벌써 5번이더군요. 6번째 마침표 찍겠습니다. 재난 앞에 선 국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